강준만 선생님 모시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90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목소리와 표정은 30대 청년이라는 느낌을 놀랐어요. 받았어요. 에너지. 예. 90분이네요. 원래 50분인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한류 역사 책을 아주 축약하셔서 네 가지의 키워드로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시는데 그 키워드가 첫 번째가 이제 감성주의, 그다음 두 번째가 코리안들이, 그다음 세 번째가 해외 지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후발자이기,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한류의 역사와 또 한류 그 자체를 우리가 좀 바로 좀 보자라는 시각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분은 이제 또 우리 창조화력발전소의 대표인 우리 고래들 화백이신데, 저는 이제 그 화가로서 네. 이제 사실 교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게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한류의 현재까지는 교수님이 이제 충분히 연구가 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좌담 이 모임은 한류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류의 미래의 그 뭐 K-컬처라고 하는데 보통 그 K-컬처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 좀 더 인사하기 전에 좀 네. 말씀드리자면은 네. 그냥 K-컬처가 아니라 그냥 K-스트림, 그러니까 K-컬처는 한류 문화잖아요. 한류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다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에 그냥 코리안 스트림,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그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것, 거기까지 그 미래까지 한번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 한류의 미래는 그게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욕심으로 일단 꼭 1시간 더 해주십사 좌담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 함께 해주신 우리 네. 전북의 소리 박지훈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기회가 왔으니 우리 박지훈 대표님 전북의 소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맨 일부에 우리 교수님 소개하면서 제가 주제넘게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체 이제 전북의 소리하고 이 사람과 언론이라고 하는 학술 개간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처음에 풀어나가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의 기질이 한국인의 피에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어떤 한국인의 기질과 그 다음에 어떤 아까 우리 선생님 강의하시기 전에 잠깐 이제 고화백께서 5번째 한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오차 한류.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오차 한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의 그 파괴적인 점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와중에 터진 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겼다라는 것. 그래서 훨씬 더 이게 더 파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이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쁘게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침 또 지금 현재 BTS 기생충 한류가 4차 한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하고 4차 한류도 결합할 거 아닙니까? 예, 분명히 결합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서 저는 훨씬 더 지금 4차 한류보다 지금 한류가 해외에서 더 이렇게 뭔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한류를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5차 한류가 굉장히 더 강력하게 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기도 하고 비대면 가상현실 이쪽에 또 강해요. 강하고 많이 좀 단련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막 7시간 한 7년 8년의 스파르타식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압축 성장이 마지막 압축 성장, 좁은 땅덩어리에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IT 쪽도 굉장히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대면 사회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5차 한류는 훨씬 더 폭발적인 것이고, 제 뒤에 제 그 태양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마치 그 불꽃놀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BTS하고 봉준호 기생충이 우뚝 솟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4차 한류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방면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다방면으로 폭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그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에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그 문제. 사실 패자부활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 한류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책에서도 썼지만은 과학 한류는 상당히 늦게 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노벨상은 굉장히 좀 노벨 과학상은 상당히 먼 문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있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류에서 배우자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이 BTS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이 불꽃 그 아름다운 섬광을 품고 있는 이 잠재력을 여기서 다방면으로 폭발시킬 것이냐 그런 논의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 넘어갈게요. 호모로 댄스 얘기 안 했나요? 예, 그렇죠. 호모로 댄스가 주제. 네. 호모로 댄스 얘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20대 때부터 약간 환빠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고대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설이에요, 가설인데 우리 민족이 소도라고 해가지고 그 천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던 그래서 뭐 공자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무당 비슷하게 굿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자도 우리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소도 같은 데서 천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신과의 소통을 돕던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 DNA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종족이 우리 현재 한반도에 옮겨와 있다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류의 기원이 어쩌면은 그 소도에서부터 왔을 수도 있다. 제가 예전에 그 들은 바에 의하면은 왜 우리는 그래서 굿할 때는 그 원시제의 아시죠? 원시제의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다 잘해야 돼. 술도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DNA가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호모 루덴스가 그럼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매와 운해.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운해적인 민족이다. 이게 감성이 강하다. 그러면 빈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그 AI가, 빅데이터 AI가 우리가 술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한마디만 해줘도 야 AI 이거 좀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통계 좀 보여줘 해도 얘가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한국이 정말 감성주의가 뛰어난 그런 민족이라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유리하다는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전체 패턴을 인지하는 그 운해적인 감성이 뛰어나고 그럼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 둘 수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과제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AI한테. 그런 측면에서 호모루덴스가 강한 우리 민족이 5차 한류, 그 5차 한류는 아주 어마어마할 거다. 이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한류는 여기가 전혀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암시해 주셨거든요. 네네. 예, 그 5차 한류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우리 강 교수님 또 한번 네. 말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큰일 났네요. 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책에다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네. 나는 문화정성, 문화제국주의를 부르짖던 사람으로서 한류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다. 그래서 책을 끝맺으면서 그러니 내가 이후의 비전과 미래를 예측하는 건 내 능력 밖이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참 힘들겠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 가운데 제가 공감하는 건 이거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우리 뭐 직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우리 저 사는 그 모습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게 저는 딱 답이 지금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한국인들이 한류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도 인정투쟁의 한 형식으로 해왔던 건데 내부적으로 문제를 보니까 인정투쟁의 비용이 너무 커요.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불필요한 경쟁. 그러면 인정투쟁 구조의 재모델화. 그러니까 요거는 국가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을 서열로 놓고서 서열 차별하고 투쟁하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투쟁의 양상을 바꿔나가면서 감성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결국 감성이라는 게 뭐예요?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을 정말 활성화시키는. 근데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소통하면은 말로는 다 끄덕끄덕해요. 아, 소통 좋죠? 근데 사실은 소통이 되게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네네. 제가 가짜게 보는 사람 말 듣고서 이거 그렇고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 상대를 해줘야 되나? 우리 정치도 그렇고 모든 면이 그렇지 않나요? 이게 소통은 경청을 해줘야 되는데 경청이 대단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BTS가 그걸 잘하죠. 네. 소통의 제왕이. 네. 예? 팬덤하고도 그렇고 소통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말로만 부르짖어 왔던 소통을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적 삶에 녹여내는 어떤 전방위적인 민간 영역의 시도와 노력이 이거 왕성하게 전개돼야 되지 않나. 소통 다시 보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서 문자로 보내는 것까지는 활용하고 있진 않은데 제가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답톡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사신 분들하고 BTS랑 좀 비슷한 거죠. BTS도 아마 작곡하면서 막 SNS 하고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 댓글 매일매일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더 압축해서 소통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그 실험 중에서 아바타 실험이 있거든요. 아바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를 예를 들자면 강준만 교수님의 300여 권인가요? 지금 책이요? 아무튼 300권 넘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거의 300권의 책을 전부 다 읽은 AI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뷰라든가 그 모든 칼럼을 전부 읽은 AI가 있는데 이 AI 아바타가 대신 소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어찌 보면 소통을 왜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거 그때 그 데니스 홍인가? 그 로봇 데니스 홍 맞나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깜짝 놀래 실험을 한 거예요. 가짜 데니스 홍이 나와서 데니스 홍 팬들하고 그 사람이 그 로봇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팬들하고 가짜 데니스 홍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옆에서 데니스 홍을 찍어요. 근데 저기 가짜 데니스 홍이 그 청중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데니스 홍이 나 저거 까먹었는데 나보다도 대답을 잘해. 나보다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써도 10년 전에 쓴 책 까먹어버리는데 AI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평균치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의 총합을. 그래서 나보다도 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희망적이다.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고 선생님이 이제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강 교수님이 쓴 모든 책을 이제 인공지능이 네. 읽고 커뮤니케이션에 네. 개입할 것이다. 그렇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학을 물론 교수님도 뭐 가르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그냥 커뮤니케이션이라 데이터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학을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르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 저널리즘 할 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지 좀 알고리즘 저널리즘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한류하고 접목이 됐을 때 더군다나 지금 언택트 시대에 과연 앞으로 한류의 정의 개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사실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고영훈 선생님이 지금 미리 그 화두를 좀 던지신 것 같고 과학도 그러면 이제 한류에 그러면 축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그건 이제 일견 저도 이제 동감합니다만 지금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앞에서 이제 서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지금 저는 좀 빠진 게 좀 있어서 아쉬운 분야가 있다면은 한류에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기여했던 분야가 저는 스포츠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 쓰리박 있죠. 박세리, 박지성, 또 박찬호. 이 사람들의 그 한류 문화, 한류라고 우리가 이제 그 개념정이라고 하는 것이 코리안 웨이브 피버라고 해서 뭐 대만에서 만들어진 말이 중국하고 일본에 이제 수출이 되면서 한국에서 역수출이 돼서 한국의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제 이런 용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스크린과 이제 뮤직과 드라마는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지금 스포츠가 저는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감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이 다 후속편을 쓰실 때 혹시 스포츠 쪽에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과학이라든지 예술 쪽도 사실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스포츠 안 들었나요? 한류 역사에서 안 들으시나요? 아니 이제 뭐 기사에 일부 제대로 안 읽은 있겠지만은 게 들통나네. 굉장히 중요한 그 한류 문화를 파급시키는데 저는 원동력이 바로 이제 그 스포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과거에 우리가 3S 정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이제 우리가 군사 스파르타적인 아까 문화도 얘기가 나왔고 태릉 선수촌 문화도 거기 접목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그 뭐 3S 정책이 지금 우리 한류 문화의 원동력이 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제 3S 중에 우리가 스크린과 스포츠는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과연 또 하나의 그 섹스가 거기에 기여를 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스포츠도 굉장한 기여를 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이제 의문을 좀 갖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한국 대중매체사를 저는 이제 교수님이 쓰신 이보다 굉장히 더 두꺼운 책이고 큰 책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진짜 이게 한국 현대사 못지않은 모든 언론사까지 다 함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더군다나 한류에 관한 것도 또 약간 이제 접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지금 한류의 역사가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아쉽다면은 개화기라든지 일제 강점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추스렸다면 그때도 물론 그 우리 그 저력 있는 어떤 예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움텄거든요. 또 그 이전에 또 올라가면 또 백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에 또 전파시키는 것, 뭐 패션 문화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특히 뮤직, 음악 쪽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류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우리 아까 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손기정 선수 얘기를 했고 그 마라톤의 금메달을 얘기했던 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 하나로 퉁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 손기정의 금메달로 스포츠는 그냥 가장 강력했다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해외 지향성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해외 지향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스포츠로 넘어오면 금메달 지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지향성이죠. 그래서 제가 골프를 잘 모르지만은 골프를 좋아하는 형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박세리는 왜 양말을 벗었는가? 예,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뭉뚱그려 보면은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면 벌타를 먹고 마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멀리 더 크게 바라보니까 그때 양말을 벗고 모험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외 지향성에는 근본적으로 그 금메달 지향성, 인류 지향성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이제 그 스포츠에서도 스포츠와 우리 한류하고 이게 연결돼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스포츠 다루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근데 사실은 스포츠는요. 그러니까 그 한류하고 스포츠를 그러니까 스포츠 애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네. 한류만큼의 이상의 이미 영역을 구축해 왔다고 보는 거고. 별도. 예, 이미 엄청난 지금 그 스포츠 그 영역을 구축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넣기 시작하면 사실은 제가 다 다루기 위해서 게임도 넣고 무슨 뭐 난타도 넣고 지하철 1호선도 넣고 그치. 넣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 강론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분야별로 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게 아니 그러면 과거 독재 정권의 그 3S 정책 가운데 스크린과 스포츠 그게 기여를 했단 말인가?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좀 보고 싶어요.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야기 했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비전까지 겹쳐서 보자면 일자리가 주는 건 분명합니다. 일자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각계 전문가들 비전 모아서 낸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소득제가 이제 당연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평등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의 문제가 생겨요. 즉 기본적인 생계 유지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투쟁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은 내가 그냥 뭐 돈만 받고 평범한 생활하고 그럼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인정투쟁의 기본 방식을 엄청나게 다변화해 줘야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인정투쟁이 좋긴 한데 너무 획일적이거든요. 인정받는 코스가 몇 개 안 돼요. 권력 아니면 돈이에요. 권력 아니면 돈.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자랑할 때 보면 누가 더 출세 많이 한 순서대로 동문들을 이야기해요. 미국 대학 총장이 서울 뭐 명문 사립대 총장 찾아가서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한국 총장님은 그 대학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내로라 하는 인물들을 열거했고 그 미국 대학 총장은 봉사한 사람들,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 지금 인정투쟁이 안 넣어주거든요. 학교에서 인정투쟁을 전부 그걸로 해요. 공부 잘하는 순서. 근데 제 주장은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걸 자꾸 시스템의 문제, 국가의 문제,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느 세월에 누가 그걸 봐? 국가 정책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맡아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자리 크게 줄어들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 가능한 기본소득제 철저하게 관철된 시대에 한류는 뭘까? 이건 조금 듣기에 불쾌한 소리 있습니다만 그 카타 행정부 때 외교안보 보좌관 했던 브레진스키가 70년대에 티테인먼트란 말을 썼어요. 들으면 조금 끔찍해요. 엔터테인먼트 앞에 TT, 젖병. 즉, 요것만 꽂아주면 그거 먹고 대충 살아가라. 끔찍한 비전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엔터테인먼트가 인정투쟁의 영역에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을 그거라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약간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제가 분명히 아마 이제 곧 우리 전방위적으로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인정투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변화시켜서 모두가 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인정투쟁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정투쟁에서 돈과 권력을 얘기했을 때 돈 쓰는 재미, 그 다음에 권력 휘두르는 재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보니까 그룹전 전시회를 하다 보면은 좀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한 300명 전시를 하면요 그림 팔리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행복해합니다. 다들
회빈에서 전시하고, 그리고 자기 그림을 보러 오는 외부인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작가가 나의 그림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행복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화가들, 예술가들은 그림이 안 팔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팔리는 것은 그냥 로또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룹점 같은 데 가면 안 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어떤 재미일까?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말했을 때, 한나 아렌트가 이제 인간은 세 가지 행위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레이버, 노동, 워크, 뭐 작업, 그다음에 액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화가들은, 예술가들은 레이버는 아니에요. 그림 그린다고 월급 주는 사람 없으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있었죠. 마지막 궁정화가 누구 월급은 안 주죠. 근데 이 워크인데, 워크는 어떤 영역에 있냐면은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워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놀아요, 예술가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운 좋으면 그냥 돈 생기는 거예요. 팔리는 거죠.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땐 다들 행복해 합니다. 근데,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가님들도? 이게 조금 집에 훌륭하신 가서 분들만 모여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억울해할지는 몰라도 그 축제 현장에서는 그림이 안 팔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보여주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 풍경 속에서 저는 계속 활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류가 K컬처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장점이 있다라고 저도 책에 쓴 적이 있는데, 돈이 가장 덜 들면서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하고 권력 쓰는 재미는 얘 부작용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하는 재미, 문화를 향유하는 재미는 보면은 돈이 안 돼도 재밌어하고 돈이 돼도 재밌어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는, 그렇다면은 문화 권력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잘 나가는 문화인들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류의 미래는 문화 권력까지도 배제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인간의 삶은 뭐 일자리가 놀자리로 변해간다,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 워크마저도 벗어나서 모든 행위, 모든 액션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다양성의 그 포용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그 위화감, 문화 권력이 등장하는 이 위화감마저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액션, 인간의 그 존재, 액션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그 느낌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겁니다. 기본소득은 너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좀 이렇게 엮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까 이제 강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 내지는 민주주의에서의 한류는 도대체 뭐지라는 질문을 하셨고, 네네. 또 그런 부분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 삶 속에서, 또는 금방 이제 과거의 전시회의 경험, 그렇죠.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정 욕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런 말씀이 상당히 나온 것 같은데, 이 순간에 그 언론인으로서 그 우리 전주의 어떤 그 문화의 미래, 또는 호모로데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꼭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다 뭐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는 네. 이제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거기에 깊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그마한 우리 지역에도 문화 권력이 지금 형성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치고 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쏠림 현상인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화이부동, 비빔밥의 정신이 우리 전주의 기본 정신이고, 우리가 진짜 우리 경쟁력 있고 우리 어떤 정체성으로 살려나가야 될 그런 전주의 어떤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책도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거시적으로 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가 한류 문화에 그러면 기여를 전혀 하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또 굉장한 좀 권력이 됐지만은 한류가 오늘날 진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문화의 어떤 카테고리를 형성하기까지는 SM 엔터테인먼트에 굉장한 역할이 있었듯이, 문화 권력도 기왕
자기들만의 권력이 아니고 정말 화이부동의 정신을 가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권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우리 전주의 그 문화 권력의 형성층들을 보면은 꼭 그 특정층 토호들에 의한 토호들의 권력으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주변을 다 못 아우르는 것 같아요. 주변을 다 이렇게 못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꼭 자기들만의 이너서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우리가 길러야 될 인재들을 반드시 좀 길러내고 아까 우리 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꼭 우리가 서울로 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전주에도 그런 어떤 잠재적인 그런 어떤 아이들을 길러내고 육성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 모멘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특정층의 권력, 쏠림 현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아마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한류에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더군다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 화이부동의 그 어떤 정신, 화이부동의 이러한 어떤 뭐랄까 변화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화이부동 자체가 우리가 생산성 있는 일이냐 생산성이 없는 일이냐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화이부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악한 일이냐 물론 선악을 구분하는 것에는 기준이 뭐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악한 거냐 뭐 아닌 거냐는 우리가 구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 도덕성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됐다 이제는. 먼저 빨리 벗어나는 운동을 이제 사실 우리 문화인들부터 뭐 언론인도 뭐 문화인이시니까요. 화가 문화인들부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많이 제 그림이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축을 안 하고 다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저축을 안 하고 다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걸 꿈꾸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생산성과 비생산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없앨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 좀 연기적인 사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태적인 사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미국 부자들이 막 기부를 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건 아까 자본주의를 안 망하게 하려고 좀 이렇게 나쁜 의도의 기부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도 좋다는 거죠. 그건 좋다. 근데 이제 그런 기부 행위를 떠나서 정말 성숙한 기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생태적인 인식 그것이 우리 한류의 성숙은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식이. 아무튼 우리 대표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여기 와서 처음 보면서 이 그림이 된다라는 그 느낌. 저는 사진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찍어보는데 사진을 찍어보고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 필링이 오는데 우리 대표님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제가요? 그럼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 전주에서 더군다나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늦게 알았다라고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 한류를 그동안에 진짜 우리 세계적으로 만든 건 사실 우리 한국의 언론의 역할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국의 언론의 특징이 first only 병에 걸린 언론이라고도 하지만은 그 역할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포장하는 데는 한테 일가견이 있는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죠. 포장술이 대단하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언론이 송하진 포장하는 기술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떤 신문에 일면에 사진이 2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통상 우리가 편집할 때 한 면에는 한 사람이 하루 2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광고 빼놓고는. 근데 스트레이트성 기사에 2개, 3개를 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포장설이 좋았으면. 몰아주기 근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이 정도로 활동하시고 이게 사실 우리가 한류로 나가도 되는 이러한 어떤 성격의 것이라면은 언론에서 좀 이게 좀 그동안에 좀 보도도 좀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방면에 너무 또 이렇게 좀 적대시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갑자기 제 그림 얘기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언론을 이렇게 제가 아직 그 하드 트레이닝을 안 끝났어요. 아직 나설 때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거든요. 초대전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옛날에 이제 항상 그 겁 없으면 아니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하지만 좀 그림에 안목이 생기면 좀 더 완성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언론인 한 분이 되게 저한테 안 만나준다고 섭섭해하는데 그럴 그게 것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거절하는 거예요. 네, 아직 하드 트레이닝이 안 끝났다. 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간. 한 2년 정도 더 그림을 더 연구하고 여기 지금 완성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다 그냥 계속 연구 중입니다. 아무튼 유튜브에서는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제 그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네, 알려져 저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뵀거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알려져 있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독촉하지 말라고 아. 이제 완납한 다음에 그림이 나갔는데 완납하고 한 3년째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불로 돈 내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자꾸 독촉하면 미완성 그림을 줘야 되잖아요. 나 좀 더 아직 연구가 좀 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뒤로 미치면서 이자로 좀 괜찮은 판화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귀하신 이 지성의 우리 한국 지성의 대표분을 모시었으니까 저기 교수님 말씀을 더 듣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2년 후에 인터뷰 저는 한번 아까 하시는 얘기 많이 거예요. 기자에게 인터뷰 한번 하시는 거예요.